먼 옛날 조선의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두고 고륙이 서로의 목을 노리던 그 혼란의 시절, 한양 도성 깊숙한 곳에서는 밤마다 핏빛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충신의 목이 담 너머로 굴러다니고 억울한 넋들의 통곡이 달빛도 거두어들이게 할 만큼 처절하던 때였지요. 권력의 바람은 도성 안에서만 불지 않았습니다. 그 살기 어린 바람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람의 발길조차 끊긴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끝까지 닿을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동쪽 첩첩산 중 품 안에 고이 안긴 달그림자 마을은 아직 그 바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달그림자인 것은 밤이면 뒷산 기암 절벽에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달이 산허리에 걸터앉은 듯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낮이면 뻐꾸기 울음이 산을 채우고 밤이면 계곡물 소리가 자장가가 되는 세상의 시름이라고는 모르는 고요한 땅이었습니다. 그해의 가을, 달그림자 마을의 하늘은 유달리 맑고 높았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잎이 불타듯 붉게 물들고 산비탈 팥밭에는 탐스러운 팥꼬투리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지요. 그 팥밭 한가운데 허리를 굽힌 채 팥을 따는 여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사였습니다. 소사는 나이 30을 간 넘긴 여인이었습니다. 거친 삼배치마의 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으나 그 이목구비만은 어디서 보아도 단아한 기품이 배어 있었지요. 굵은 일손으로 험한 바치를 해온 탓에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손등은 터져 있었지만 그 손이 아이의 이마를 짚을 때면 솜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소사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선비와 혼인하였으나 남편은 혼인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지요. 시가에서는 자식도 낳지 못한 과부를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사는 아무도 없는 달그림자 산골로 흘러들어 산비탈의 작은 오두막 하나를 짓고 팥밭을 일구며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사는 제 신세를 한탄하며 구슬피 사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을 갈고 해가 질 때까지 김을 메웠지요. 가을에 거둔 팥으로는 이웃 노인들께 죽을 쑤어 돌리고 길 잃은 짐승을 거두어 먹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사를 두고 저 과부댁 마음은 비단결보다 고우면서도 칡뿌리보다 단단하다고 수군거리는 것이 그 때문이었지요. 그런 소사가 홀로 보내는 밤이면 이따금 먼 하늘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빈 오두막에서 늙어가는 제 팔자가 새삼 쓸쓸히 밀려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소사는 그 눈물을 남에게 보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훔치고 나면 이내 다시 부지런한 두 손을 놀리며 내일의 밭을 준비했습니다. 달그림자 마을의 가을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지요.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요한 밤을 틈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해 늦가을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소사가 화롯불에 팥을 불리다 잠이 든 사이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으나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짐승의 낑낑거림도 아니요 바람의 울부짖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소리였지요. 그것도 아주 작은 사람의 힘겨운 신음소리였습니다. 소사가 달려나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나이는 7이나 8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문지방에 쓰러져 있었지요. 헐렁하게 걸쳐진 옷가지는 넝마가 다 되었고 맨발은 돌부리에 긁혀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핏빛 상처보다 소사의 눈길을 더 잡아끈 것은 아이의 두 눈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는 까만 불씨 같은 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지요. 소사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씻기고 소못으로 감싸 뉘어놓는 동안 소사는 산을 향해 귀를 세웠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산길을 내달리는 소리였지요.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뒤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소사는 아이를 아궁이 뒤 나무더미 사이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솥을 들고 마당에 서 있었지요. 다행히 그날 밤 검은 옷의 자들은 마을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점점 멀어지다 이윽고 산 너머로 사라졌지요. 소사가 아이를 다시 꺼내 품에 안았을 때 아이는 까무러친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소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이튿날 마을 어귀에 사는 눈먼 노인 박영감이 소사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박영감은 젊은 시절 왕실에서 관상과 풍수를 살피던 직관이었으나 잘못 본 관상 하나로 눈을 잃고 이 산골까지 내쫓긴 처지였지요. 눈은 멀었으나 그 감각만큼은 도리어 더 날카로워진 노인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아이 곁에 앉아 한동안 손끝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사댁, 이 아이 범상치 않소. 그냥 거두시오. 그러면 하늘이 소사댁을 버리지 않을 것이오. 소사는 아이의 이름을 팥동이라 지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쑤는 팥죽처럼 붉고 따뜻하고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팥동이가 소사의 오두막에 깃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사는 매일 새벽 가마솥에 팥을 안쳐 죽을 쑤었습니다. 팥이 물을 먹고 부풀어 오르는 동안 소사는 나무 주걱으로 솥바닥을 긁으며 아이를 들여다보았지요. 처음에는 끔찍한 악몽을 꾸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팥동이가 날이 갈수록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팥죽 냄새가 아이의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두려움을 녹여내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오늘 팥죽은 어제보다 더 달큰합니다. 팥동이가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홀짝거리며 말하면 소사는 괜히 부뚜막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밤을 조금 더 넣었지. 다 먹고 나서 밭을 도와다오.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팥동이는 부지런하고 영특한 아이였지요. 한 번 가르쳐 주면 두 번 물어보는 법이 없었고 소사가 미처 시키기도 전에 밭고랑 사이에 자풀을 뽑아놓거나 장작을 패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팥동이에게도 이상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이따금 잠결에 외치는 소리가 오두막을 울렸지요. 저하, 피하십시오. 저하. 소사가 달려가 흔들어 깨우면 팥동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눈을 떠도 한참 동안 소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다가 이윽고 제정신이 들면 소사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울었지요. 무엇이 그리 무서운지 소사가 물어도 팥동이는 고개를 흔들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사가 팥을 팔러 시장 마당에 나간 날 팥동이는 한 장사치 노인이 파는 나무 칼에 눈을 빼앗겼습니다. 칠도 되지 않은 투박한 나무 칼이었지만 팥동이는 그것을 쥐더니 이상한 동작을 취하기 시작했지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흉내내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손목을 꺾고 발을 옮기는 그 움직임은 어디선가 실제로 검을 익혔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몸의 기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사가 얼른 다가가 팥동이의 손에서 나무 칼을 빼앗았지요. 그날 밤 소사는 팥동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이의 옷 속 깊이 꿰매어 감춰두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처음 아이를 거두던 날 넝마처럼 해진 옷 안감에서 발견한 것이었지요. 금박으로 용 문양이 새겨진 놀이개의 반쪽이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단면이 칼로 자른 듯 정확했고 나머지 반쪽이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소사는 놀이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소사의 가슴 위에 얹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첫눈이 내리기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달그림자 마을에 낯선 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겉으로는 관원 행차처럼 꾸몄으나 어딘가 어긋난 구석이 있었지요. 관아의 관원이라면 말에 관청 깃발을 달았을 것이나 그들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갑옷 안에 감춘 칼날은 관군에 거치고는 지나치게 날카롭고 사사로운 느낌이었지요. 그들은 마을 어귀에서부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있는 사내아이를 본 자 있느냐? 나이는 7에서 9 사이. 제보하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내릴 것이다. 소사는 멀리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팥동이의 왼쪽 어깨에는 태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아이를 씻길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요. 붉은 점 3개가 나란히 찍힌 것이 마치 하늘이 일부러 새겨놓은 표식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처럼 무서운 표적이 될 줄은 미처 몰랐지요. 팥동아. 소사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궁이 뒤 나무더미 사이로 들어가 있거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팥동이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재빠르게 몸을 숨겼지요. 소사가 마당에 나가 솥을 닦고 있을 때 그들 중 하나가 오두막 앞에 섰습니다. 여기 사내아이 하나 있다고 마을 사람이 일러주던데. 소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과부입니다. 허면 저 집신은? 남자의 눈이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집신 한 켤레를 가리켰습니다. 팥동이의 것이었지요. 소사의 심장이 내려앉았으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밭일할 때 씻는 것입니다. 발이 작아서 그렇지요. 남자는 오두막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궁이 쪽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마침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고하거라. 그들이 마을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소사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나무더미 속에서 팥동이를 꺼냈을 때 소사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지요. 소사 역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떨림을 감추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사는 그날 밤 꼬박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팥동이가 평범한 집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리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왔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뜨거운 무언가가 소사의 가슴 한복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사는 밥 한 술 뜨지 않고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소사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팥동이를 내주면 저 자신은 살 수 있었지요. 아무 관계없는 남의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 이유가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왼쪽 어깨 태점, 그것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팥동이를 살릴 방법이었지요. 소사는 붓두막에서 쇠수저를 꺼내 화롯불에 달궜습니다. 수저 끝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기다렸지요. 그 사이 팥동이는 소사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챈 듯 창백한 얼굴로 소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프지 않습니까? 어미는 괜찮다. 소사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달군 수저를 팥동이의 왼쪽 어깨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이의 몸이 크게 움찔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지요. 팥동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소리를 삼켰습니다. 소사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등 위로 뚝 떨어진 그 눈물은 뜨거운 상처 위에서 증발하듯 사라졌지요. 며칠 후 추적자들이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수였고 눈빛도 더 서슬퍼랬지요. 그들은 소사의 오두막 앞에서 팥동이의 어깨를 강제로 벗겨 확인했습니다. 어깨에는 흉하게 문드러진 화상 자국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팥동이를 밀쳐내고 돌아섰습니다. 소사는 팥동이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적자들은 이미 관심 없다는 듯 말에 올라탔지요.
그러나 소사는 그 안도감보다 아이의 어깨에 평생 남을 흉터를 제 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소사는 팥둥이의 어깨에 약초 고약을 발라주며 속삭였습니다. 이 흉터는 내가 살았다는 증거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팥둥이는 아무 말 없이 소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소사의 손바닥을 가득 채웠지요. 첫눈이 내린 날, 마을 뒷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산 중턱 동굴에 거인 같은 중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몸집이 삼봉우리만 하고 배에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먹을 것을 많이 먹은 모양새이나 눈빛만큼은 매서운 칼날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동굴 근처를 피해 다녔지요. 그런데 팥둥이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소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팥둥이가 산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었지요. 소사가 허겁지겁 산을 오르니 동굴 앞 너른 바위 위에 팥둥이와 중 하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중의 덩치는 소문보다 더 거대했습니다. 두 손이 우산만 하고 얼굴은 쟁반만 했지요. 그러나 그 우락부락한 외모와 달리 중은 팥둥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염이라 하오. 중은 소사를 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이 아이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소사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파계승에게 아이를 맡기라니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스님은 누구시온지요? 왜 이 아이를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무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소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소사 마님, 이 아이가 무엇을 타고났는지 마님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마님이 지금껏 겪어온 고생이 모두 허사가 될 것입니다. 소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염은 이미 팥둥이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소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날부터 팥둥이는 무염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에는 글을 배우고 낮에는 산길을 달리며 몸을 단련했지요. 무염은 거구에 어울리지 않게 글을 가르칠 때는 자상하였고 무예를 가르칠 때는 엄격했습니다. 소사는 그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무염이 누구인지, 왜 이 산골까지 들어와 숨어 지내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팥둥이가 그 앞에서 처음으로 아이다운 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며 소사는 오래 쥐고 있던 숨을 조금 내쉬었습니다. 그해 겨울, 달그림자 마을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소사는 팥죽을 쑤며 이따금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저 별들 중 하나가 팥둥이를 이 땅에 보낸 별일 것이라고 소사는 은근히 생각했습니다.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봄은 달그림자 마을에 꽃 대신 병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 한 명이 열을 내며 누웠고 그 다음에는 그 집 자식들이 그리고 이웃이 차례로 쓰러졌지요. 이름도 알 수 없는 괴질이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다가 몸 전체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뜨는 자가 속출했습니다. 소사도 그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새벽 팥둥이가 일어나 보니 소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마가 불덩이 같았고 얼굴에는 이미 붉은 기운이 서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소사는 힘겹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팥둥아, 걱정하지 말거라. 이 어미는 괜찮다. 그러나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팥둥이는 무염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염은 이 괴질에 쓰는 약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 깊은 곳, 낭떠러지, 아래 안개 속에 핀다는 것이었지요. 혼자 가지 마라. 그곳은 어른도 쉬이 오르내리지 못하는 곳이다. 무염의 말에 팥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뛰어나갔지요. 무염의 말을 들었으나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팥둥이는 산을 올랐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혼자서 손으로 바위를 짚으며 기어 올랐지요. 무릎이 깎이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러나 팥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사가 매일 새벽 자신을 위해 팥죽을 쑤던 그 손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이윽고 낭떠러지 아래 작은 안반 위 안개 속에 하얗게 피어난 꽃 한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무염이 말한 바로 그 약초였지요. 팥동이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채로 그것을 조심스레 뜯어 품에 감쌌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더 험했습니다.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기도 하고 좁은 바위 사이에 몸이 끼기도 했지요. 그러나 팥동이는 끝내 산을 내려왔습니다. 옷은 찢기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품속의 약초만큼은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무염이 그 약초로 달인 탕을 소사에게 먹이자 사흘째 되던 날부터 소사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사가 눈을 뜨고 팥동이를 보았을 때 팥동이의 얼굴은 상처로 가득했지요. 소사는 그 상처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오래 울었습니다. 팥동이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 몸이 성해야 하고 제 몸이 성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어미의 등 뒤에만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소사가 기력을 되찾은 어느 저녁, 무염이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가슴 앞에 무언가를 쥔 채 소사와 팥동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리 무거운 것이 소사는 저도 모르게 몸을 곧게 세웠지요. 소사마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염이 내민 것은 작은 놀이개 반쪽이었습니다. 소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가라앉히며 푸서 자신이 간직하던 반쪽을 꺼냈지요. 두 반쪽을 맞대자 금박 용 문양이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찰깍 소리가 날 것도 같은 정확한 맞물림이었지요. 방 안이 한동안 고요해졌습니다. 무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요. 저는 과거 세자저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하께서 변을 당하시던 날 밤 제가 도망쳐야 했던 것이 평생 부끄러운 일이옵니다. 저는 그날 저하의 명으로 이 놀이개 반쪽을 들고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반쪽을 가진 자가 아이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저하께서 손수 고르신 분이 계실 것이라고 하셨지요. 소사의 두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소사마님은 단순한 과부가 아니십니다. 마님은 세자빈 마마의 최측근 상궁이셨지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신분을 버리고 이 산골로 숨어드신 겁니다.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소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추어두었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요. 무염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소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잊으려 했을 뿐이었지요. 팥밭을 일구고 팥죽을 쑤며 그 생활이 진짜 제 삶인 양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팥동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입니까? 무염이 팥동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소현세자 마마의 혈육이십니다. 팥동이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 화롯불만 타닥타닥 타올랐지요. 이윽고 팥동이가 고개를 들어 소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기쁨도 아닌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빛이 있었습니다. 소사는 팥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내가 누구이든 내 아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 밤 세 사람의 마음속에 든든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달그림자 마을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사는 여전히 새벽마다 팥죽을 쑤었고 팥동이는 무염에게 글과 무예를 배웠지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팥동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딘가 모를 무게를 지게 된 것처럼 무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어느 날 저녁 소사가 팥죽을 내밀자 팥동이가 사발을 두 손으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쑤어준 팥죽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소사는 그 말에 대답 대신 붓두막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지요. 팥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소사가 팥을 고집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지요. 팥의 붉은 기운이 애군을 쫓고 아이의 길을 보호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자빈 마마 곁에서 상궁으로 지내던 시절부터 소사는 붉은 팥이 사람의 몸 안에 든 어둠을 내쫓는다고 굳게 믿었지요. 그래서 팥동이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팥죽을 쏘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두 개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세자빈 마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지요. 그것이 소사가 이 산골에서 신분을 버리고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어미의 마음이었지요. 팥동이가 왕이 된다는 것은 팥동이가 이 오두막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마다 팥죽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며 일어나는 팥동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 생각에 이르면 소사는 나무 주걱을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소사는 팥동이에게 왕의 마음가짐을 심어주었습니다.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지요. 이웃 노인의 밭을 대신 갈아주고 굶주린 짐승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억울한 마을 사람의 이야기를 밤새 들어주는 모습을 팥동이는 그것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무염은 어느 날 소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는 이미 왕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소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혼자 오두막 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서 소사는 오래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지요.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소사의 오두막 쪽을 힐끔거리는 자가 늘었고 지나가다 마주쳐도 서둘러 눈을 피하는 자도 생겼지요. 소사는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박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와 귓속말로 전해준 말에 소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을 아래 이씨 댁주인이 관가에 무언가를 고했다는 소문이 있소. 현상금이 걸렸다고. 과연 이틀 후 포도청 군사들이 달그림자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원을 사칭한 것이 아닌 정식으로 관가의 깃발을 앞세운 군사들이었지요. 도망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염이 팥동이를 소사에게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을 뒤 북쪽 샛길로 달리십시오. 저는 여기서 막겠습니다. 스님. 팥동이가 무염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무염은 팥동이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가 인해 놓으며 빙긋 웃었지요.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저와 팥동이로 사신 시절을 잊지 마십시오. 무염은 팥동이와 소사가 샛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몸을 돌렸습니다. 군사들이 밀려들었고 오두막 마당에서 쇳소리가 크게 울렸지요. 소사는 달리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염의 거구가 여럿을 상대하는 모습이 나무 사이로 언뜻 보였지요. 그리고 이내 함성이 높아졌다가 쑥 잦아들었습니다. 소사는 팥동이의 손목을 쥐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달그림자 마을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소사는 달리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여유가 없었지요. 다만 떠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눈에 담은 것은 팥밭이었습니다. 붉게 익어가던 팥꼬투리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소사와 팥동이는 그날부터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달그림자 마을을 벗어난 소사와 팥동이는 산길을 타고 남쪽으로 다시 동쪽으로 돌아 한양을 향했습니다. 길은 험하고 추위는 매서웠지요.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날은 산에서 나는 열매로 허기를 달래고 쉴 곳이 없는 밤에는 나무 뿌리 밑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소사는 한 번도 팥동이 앞에서 지치거나 굶주린 내색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산길 어기 낡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을 때 소사는 무염이 죽기 직전 손에 쥐어준 서신을 꺼내 읽었습니다.
무염은 군사들에게 쓰러지기 전 마지막 힘을 모아 소사의 손에 그것을 건넸던 것이지요. 눈물이 잉크 위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펼친 서신에는 무염의 굵은 필체로 단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왕의 진정한 유언이 담긴 선의 교서가 한양 종묘 뒤편 동쪽 석벽 아래 묻혀 있다. 그것을 찾아라. 소사는 서신을 한 번 더 읽고 불길에 태웠습니다. 선의 교서, 그것은 현왕의 정통성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문서였습니다. 왕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빼앗겼는지를 선왕이 친히 적어 남긴 것이었지요. 그 문서가 세상에 드러난다면 찬탈로 세워진 왕조는 무너지고 팥동이에게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묘는 한양 도성 한복판이었습니다. 포도청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곳에 추적당하는 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팥동이가 소사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소사는 잠시 팥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의 눈은 이미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지요. 두려움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으려는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간다. 소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한양을 향해 걷는 길은 길었습니다. 낮에는 행인 사이에 섞여 걷고 밤이면 허름한 주막이나 빈 창고 귀퉁이에서 눈을 붙였지요. 소사는 팥동이에게 보통 아이처럼 굴도록 단단히 일렀습니다. 말하는 법, 걷는 법, 물건을 짚는 법까지. 왕실에서 태어난 이의 몸가짐이 무심결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었지요. 팥동이는 그 시간을 견디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이서 논두렁 위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던 중 팥동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소사는 대답 대신 팥동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가? 팥동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팥죽을 나누어 주는 것, 굶주린 짐승에게 밥을 덜어주는 것, 그런 것이 왕의 마음이라면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왕의 마음이다. 팥동이는 달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세자의 피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저를 살린 것은 그 핏줄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쑤어준 팥죽이고 무염 스님이 가르쳐준 글이고 달그림자 마을 박영감 어른이 보내주신 눈먼 눈길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소사는 팥동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 손의 온기가 대답이었습니다. 팥동이는 그날 밤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핏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지요. 그것이 팥동이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용포를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살려준 이 땅의 사람들 모두에게 팥죽 한 그릇의 온기를 돌려주기 위해서였지요. 한양 외곽 어느 여각에서 하룻밤을 머물던 날, 소사에게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과거 궁에서 함께 지냈던 늙은 내관이었지요. 그는 소사를 알아보는 순간 안색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사가 눈빛으로 제지하자 내관은 사방을 살피고 나서 조용히 소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상궁마마, 이게 얼마만이십니까? 팥동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눈이 소사를 향했지요. 소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다 말하지요. 소사는 그날 밤 팥동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사의 본명은 덕임이었습니다. 세자빈 마마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최측근 상궁이었지요. 세자 마마가 변을 당하시던 날 밤, 세자빈 마마는 덕임의 손에 갓난아이를 안겨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라. 덕임은 국문을 넘었습니다. 추르격대의 화살을 피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들었지요. 신분을 지우기 위해 이름도 버렸습니다. 양반가 출신의 이름 대신 가장 낮은 이름인 소사, 그것으로 스스로를 불렀지요. 팥죽을 고집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요.
팥의 붉은 기운이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그 말을 믿고 매일 팥죽을 쑤었습니다. 달그림자 마을의 과부로 살면서도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은 날이 없었지요. 팥동이는 소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침묵한 후에 말했지요. 덕임 상궁. 소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어머니라 부를 것입니다. 소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참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팥동이가 소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밤을 같이 앉아 세웠지요. 한양에 닿은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도성 안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포도청의 순찰이 평소보다 잦았고 성문에서는 드나드는 자들을 일일이 살폈지요. 소사는 팥동이와 함께 짐장수 행렬에 끼어 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종묘는 생각보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소사는 사흘 동안 종묘 주변을 살폈습니다. 낮에는 빨래꾼으로 밤에는 나물 팔러 다니는 안악으로 변장하며 경비의 패턴을 읽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사경이 지나 경비가 잠시 교대하는 틈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틈을 파고드는 순간 덫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묘 동쪽 석벽 아래를 파헤치려던 순간 사방에서 횃불이 일제히 켜지며 군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여각에서 마주쳤던 늙은 내관이었을까? 아니면 소사가 도성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정체가 드러났던 것일까?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팥동이가 소사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소사가 팥동이의 앞을 막아섰지요. 뒤로 물러서라. 그러나 군사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소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이 덤비는 것을 혼자서는 막을 수 없었지요. 팥동이는 결국 포박당했습니다. 소사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포도청 옥에 갇힌 소사에게 혹독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의 정체를 대라는 것이었지요. 소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줄임배를 안고 돌바닥에 쓰러져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팥동이는 따로 갇혀 소사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옥 바닥에 앉아 소사가 쏘어준 팥죽 냄새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지요. 어딘가에서 소사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팥동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포도청 나리가 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아이는 누구냐? 순순히 불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소사는 얼굴에 난 상처를 닦지도 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저는 서망 시절 어느 선비와 정을 통하여 그 아이를 낳았지요. 이후 쫓기다 산골로 숨어들었습니다. 아이는 어깨의 태점이 어디서 흘러온 핏줄인지도 모르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꾸민 것이옵니다.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포도청 나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목은 내일 날아갈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소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소사는 팥동이에게 음식과 함께 작은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긴 말 대신 단 2줄만 적혀 있었지요. 팥동아, 어미가 내게 마지막 팥죽을 보낸다. 뜨거울 때 먹거라.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 어미는 내가 자랑스럽다. 잊지 말거라. 내가 팥죽의 아들이라는 것을. 팥동이는 그 편지를 읽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흰 종이가 구겨졌지요. 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팥동이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흐르게 두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팥동이가 갇힌 옥에 혼자 낡은 자물쇠 하나가 걸려 있었지요. 팥동이는 무염에게 배운 것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무염이 손장난처럼 가르쳐준 것들 중에는 자물쇠 여는 법도 있었지요. 당시에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았으나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팥동이는 밥그릇 속 젓가락 하나를 꺾어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오래 더듬어 돌리자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는 달이 없었습니다. 흐린 밤이었지요. 팥동이는 포도청 담을 넘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군사들이 뒤를 쫓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팥동이는 달 그림자 마을의 산길을 오르내리며 다져진 두 다리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 골목을 누비며 순식간에 종묘 담 아래에 닿았습니다. 경비가 소리를 지르며 몰려들었습니다. 팥동이는 종묘 동쪽 석벽 아래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이 달려들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팥동이는 뿌리치고 또 팠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이윽고 손끝에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인 나무통이었습니다. 팥동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꺼내 품에 안았지요.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이 울렸습니다. 겨울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은 조선 팔도를 다 뒤져도 보기 드문 일이었지요. 경비 군사들도 뒤늦게 달려온 포도청 관원들도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 속에서 팥동이가 일어났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팥동이는 기름종이를 걷어내고 나무통을 열었지요. 안에서 황금빛 봉서가 나왔습니다. 빗물에 봉서가 흠뻑 젖었지만 인장은 선명했습니다. 선왕의 옥새였지요. 팥동이는 봉서를 펼쳤습니다. 종묘 앞 마당에 모인 군사와 관원들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이미 빠져나온 인근 민가의 사람들이 하나 둘 나와 골목 어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빗물이 팥동이의 왼쪽 어깨 위를 흘러내리면서 소사가 불로 지져 만든 화상 흉터 아래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빗물이 묵은 딱지를 씻어냈는지 아니면 하늘이 일부러 보여주려 한 것인지 붉은 점 3개가 흉터 사이로 마치 불씨가 살아나듯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점이었습니다. 누군가 군중 속에서 낮게 탄식했습니다. 그 탄식이 물결처럼 번졌지요. 팥동이는 봉서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왕께서 친히 쓰신 유언이오. 왕위는 빼앗긴 것이 아니오. 여기에 그 진실이 있소. 빗속에서 팥동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달그림자 마을의 오두막에서 팥죽을 받아 먹던 아이의 목소리가 이제 종묘 앞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군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봉서의 옥새를 눈으로 확인한 관원 하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둘이 꿇고 셋이 꿇었습니다. 빗소리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한양 도성 안에는 소문이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선왕의 선의 교서가 발견되었다는 것, 소현세자의 혈육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산골 과부 하나가 10년 가까이 목숨 걸고 지켜왔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다가 이윽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대문 밖까지 그 소리가 퍼져나갔지요. 포도청에서 소사는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약이 들어오기 직전 소사에게 팥죽 한 사발이 들어왔습니다. 소사는 그것이 누가 보낸 것인지 알았지요. 팥동이었습니다. 소사는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붉은 팥죽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요. 소사는 그 김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은 충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의교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소가 빗발쳤지요. 지방의 사족들 사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밤사이 세력이 뒤집혔습니다. 포도청 나리는 감히 사약잔을 들지 못했지요. 팥동이가 소사가 갇힌 방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소사는 팥동이를 보는 순간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오두막에서도 옥에서도 신문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소사가 팥동이의 얼굴을 보고서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지요.
팥동이가 소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늦었습니다. 소사는 오래 울었습니다. 그 눈물 안에 달그림자 마을의 팥밭이 있었고, 새벽마다 쏘온 팥죽이 있었고, 불로 지진 어깨가 있었고, 무염의 웃음이 있었습니다. 다 쏟아내고 나서야 소사는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제야 소사는 깨달았습니다. 팥죽의 붉은 빛이 왕실의 붉은 용포와 같은 색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 소사의 손에서 피어오른 팥죽 한 그릇이 결국 이 아이를 왕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성껏 담아낸 마음이 어떤 금은보화보다 강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선의 교서가 세상에 드러나자 지금껏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자는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습니다. 충신들의 거병이 시작되었고 사대문 밖 백성들이 성 안으로 몰려들었지요. 왕위를 빼앗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 악행의 기록이 조정에서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소현세자를 독살한 일, 세자빈을 핍박한 일, 충신들의 목을 친 일이 하나하나 증거와 함께 드러났지요. 조정이 뒤집혔습니다. 찬탈의 무리는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룻밤 새 세력을 잃고 포박된 자들은 형장으로 끌려갔지요. 마을에서 현상금을 탐내 팥동이를 고발했던 이씨 댁 주인도 마을 사람들의 손에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무염 스님을 죽게 한 금군 이탈자들도 하나씩 추포되었지요. 그러나 팥동이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분노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역적들을 사지로 찢어 죽여야 한다고 청하자 팥동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왕의 도리이요. 분노로 다스리는 것은 복수이고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정치이요. 그 말이 조정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린 왕이 이미 성군의 마음을 품고 있음을 느꼈지요. 소현세자 시절 살아남은 충신들이 하나둘 팥동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고 오래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도 있었지요. 팥동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우리에게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팥동이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옥새를 쥐는 그 손은 아직 어렸지만 그 눈은 이미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그림자 마을 팥밭의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던 그 눈으로 왕이 된 팥동이는 소사에게 정경 부인의 작호를 내렸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마땅히 소사가 궁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청했지요. 그러나 소사는 사양했습니다. 궁은 소사에게 옛날 이미 떠난 곳이었습니다. 소사가 돌아가고 싶은 것은 팥밭이었고 새벽이면 혼자서 솥에 팥을 안치는 그 시간이었지요. 소사는 한양성 밖 조용한 언덕 위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뒷마당에는 팥을 심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계절마다 팥죽을 쏘어 돌렸지요. 즉위한 지 3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소사의 집 문 밖에 기척이 났습니다. 소사가 문을 열었을 때 허름한 두루마기를 걸친 사람 하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삿갓을 깊이 눌렀어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소사는 단번에 알았지요. 팥동이었습니다. 어머니, 밥 먹으러 왔습니다. 소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솥에 팥을 안쳤습니다. 팥이 물을 먹고 부풀어 오르는 동안 팥동이는 소사 옆에 쭈그리고 앉아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달그림자 마을 오두막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어머니. 응. 팥죽은 왜 이리 맛있습니까? 소사는 잠시 주걱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답했지요. 정성 때문이지. 술은 사람이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저어야만 제맛이 나거든. 팥동이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팥죽의 구수한 냄새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지요. 소사는 붉고 뜨거운 팥죽을 사발에 담아 팥동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팥동이는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역시 세상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그 말에 소사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팥죽의 붉은 빛과 새벽의 붉은 빛이 한데 어우러지는 시간이었지요. 그것은 달그림자 마을에서도 한양 도성에서도 어디서든 변하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성껏 담아낸 마음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그날 아침 팥동이와 솟아는 팥죽 한 그릇 앞에서 다시금 알았습니다. 이후 역사서에는 이런 기록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 왕은 해마다 동짓날이면 친히 어느 언덕 위 작은 집을 찾아 팥죽을 들었으며 그 집에는 어떤 화려한 현판도 걸리지 않았으나 백성들은 그 집을 가리켜 팥죽 마마댁이라 불렀다고 말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신부는 금빛 용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의 곁에 쪼그려 앉아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미는 마음에 있다고 말이지요. 소사는 그 마음 하나로 왕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평생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소사와 같은 이가 있다면 오늘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